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 이정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40이 되었고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내와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5년 전 저는 회사 워크숍에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1년간의 연애로 이어졌고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의 허락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녀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아내가 될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수진이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네. 어찌나 자네 칭찬을 하던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어. 반갑네. 장인어른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장인어른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도 받기 전에 질문부터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형제는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오랜 투병 끝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닐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결격 사유라도 있는 사람처럼 혹은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눈빛이었어요. 아, 그래요? 두 분 다 안 계셔? 그럼 형제는, 친척은, 집안에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전 외동입니다. 친척도 아버지 쪽으로 고모가 한 분 계신데 지방에 사셔서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모님은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한숨까지 쉬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잡아주었고 장인어른이 분위기를 바꾸시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보, 그게 뭐 어떤가? 요즘 세상에 자수성가한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지. 정우씨,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수진이가 자네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내가 봐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 우리 수진이 행복하게 해주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제가 수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배가 약간 나온 체형의 남자였는데 머리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옷차림도 다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처남이 된 김동현이었습니다. 늦었네. 차가 막혀서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뭐 시켰어?
처남은 30분이나 늦게 도착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털썩 앉았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인사치곤 너무 건성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많이 힘들었지? 아이, 차 막히면 짜증나잖아. 어서 앉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어. 우리 동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시켰다. 방금 전까지 저를 차갑게 대하시던 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 톤부터 표정까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장모님은 처남의 앞접시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덜어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동현아, 이것도 먹어. 아,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뭐해?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동현이 반찬 좀 덜어줘라. 아니, 남동생이 늦게 와서 배고프다. 남동생이 늦게 와서 배고프겠다. 어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니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듯이 동생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첫 만남이라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식사 중간에 처남이 갑자기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용돈 좀 줘봐. 나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있지? 얼마 안 돼도 돼. 동현아, 지금 상견례잖아. 아이, 됐고, 있으면 줘 빨리. 급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처남에게 건넸어요. 처남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받아 눈앞에서 흔들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는 저에게 눈짓으로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장인어른만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까 그거 처남이 자주 그래?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누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니 좀 이상하지 않아? 아내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원래 저래. 동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용돈 받으면 빼앗아 가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도 빌려달라고 해서 한 번도 안 갚았어. 엄마가 동현이만 너무 감싸서 버릇이 완전히 잘못 들었어.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진짜야. 저는 그때 아내의 그 쓸쓸한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족 간의 작은 갈등이려니,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려니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장인어른은 저를 한쪽으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어. 그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자네도 알지? 자네가 꼭 행복하게 해주게. 부탁이야. 장인어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장인어른이 우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려니 섭섭해서 그러시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처갓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저와 아내는 선물을 한아름 들고 처갓집을 방문했어요. 저희 집에 친척이 없었으니 시댁만 들리는 게 저도 더 편했습니다. 한우 세트, 과일 바구니, 장인어른 드릴 양주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아이 수진아 뭐해? 빨리 부엌으로 와. 할 일 많아. 전부 쳐야 하고 잡채도 해야 하고. 어서 와. 아내는 외투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돕겠다고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사위는 앉아 있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어서 나가서 아버지랑 있어.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회사 생활은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어요. 이서방, 회사 생활 힘들지 않나? 영업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 뭐 자네 같은 사람이 영업을 잘하지. 진실된 사람이니까. 수진이 복이야, 자네 만난 게. 장인어른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처남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처남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선물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더니 처남을 반기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현이 왔네. 우리 며느리도 어서 와.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 길 안 막혔어? 어서 앉아. 아이 수진아 뭐해? 네 동생이랑 올케 왔다. 자리 좀 정리해. 과일 좀 깎아서 내오고. 아내는 전부치다 말고 나와 처남 내외가 앉을 자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처남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드러누우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이 피곤해. 누나 커피 한 잔만 타줘. 동현아 나 지금 전부 치고 있잖아. 그 정도는 네가 그냥 인스턴트로 빨리 타줘. 힘들게. 아내는 결국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처남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직접 일어나 아내를 도우려고 했어요. 여보 내가 도울게. 뭐 할까? 그런데 장모님이 저를 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서방은 가만히 있어. 수진이가 알아서 할 거야.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야. 이런 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눈짓으로 괜찮아 앉아 있어 라고 하길래 결국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명절이 끝나고 떠날 때 장모님은 처남 내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동현아 이거 받아. 명절 용돈이야. 며느리도 고생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순간 처남댁이 대체 뭘 고생했다고 저러는 건가 싶었어요. 주방에서 힘든 일한 건 제 와이프였는데 말이죠. 처남이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 엄마 고마워. 100만 원? 잘 쓸게. 액수의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렇게 많이 준다고? 근데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반찬이나 좀 싸가. 냉장고에 남은 거 있으니까 버리기도 그렇고. 저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처남 내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용돈 100만 원이라니. 솔직히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었지만 처남이 100만 원을 받아갈 거면 일도 처남이 다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올케가 동생보다 돈 많이 벌거든. 엄마가 눈치 보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장모님은 처남한테만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는데 처남은 누워서 TV만 보고 근데 용돈은 처남만 받고 이게 말이 돼?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동생은 아들이니까 더 챙기시는 거겠지. 난 정말로 괜찮아. 아내는 그 말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저는 아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힌 것을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처남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왜요? 시간 좀 돼요? 만나서 할 말 있어요. 중요한 건데.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처남은 이미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매형 왔어요? 앉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처남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매형, 나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진짜 확실한 건데 투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수 있거든요. 3천만 원만 빌려줘요.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아니,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느꼈지만 처남은 30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이것저것 사업만 벌이다 실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 사업 실패만 4-5번이라고 했어요. 처남, 3천만 원이나 빌려가면서 무슨 사업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면 어떡해. 그게 요식업인데요. 요즘 배달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배달 전문 분식집 하려고. 입지도 다 봐놨어요. 확실해요. 저만 믿어보라니까요. 사업 계획서나 수익 예상 같은 건 있어? 처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머릿속에 다 있긴 한데 문서화는 안 해놨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남,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우리도 작년에 아파트 옮기면서 대출 받은 거 갚느라 매달 빠듯해서 3천만 원 빌려줄 형편은 안 돼. 그리고 참고로 누나한테 말해도 안 될 거야. 처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친근한 척하던 태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에이, 매형, 부장이잖아요. 연봉 얼마죠? 억대 아니에요? 3천도 없어요? 진짜 쪼잔하긴. 누나가 남자 잘못 만났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남은 커피값도 안 내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서방, 동현이한테 들었어. 아니, 왜 돈 안 빌려줬어? 동현이가 힘들다잖아. 좋은 기회라는데 매형이 돼가지고. 처남도 좀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 아니야? 솔직히 처남 하는 짓을 생각하니 빌려주기 싫었어요. 게다가 사업도 없어 보였고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과 재산이 좀 있었는데 굳이 그 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장모님, 제가 들어보니 사업이라기보단 사기 같던데 처남한테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또 돈 버리지 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재수없는 소리야.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쨌든 전 돈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장모님이 도와주세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돈 다 써서 없으니 전화하지 마세요. 와이프 돈도 제가 다 관리 중이라서 잘 알아요. 일부러 와이프를 들들 볶을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마워하더군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고 처남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다가 식사 시간에만 나타났어요. 설날 끝나고 장모님은 또 처남에게만 용돈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남은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저는 직접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자네는 어떻게 명절에 선물 하나 안 들고 와? 장모가 타박하길래 말했습니다. 선물이 왜 필요하세요? 와이프가 이미 노동력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요리하는 건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그럼 처남이랑 처남댁은 가족도 아닌가 보네요. 오면 내내 놀다 가면서 용돈까지 받고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장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부턴 못 올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저희 부모님 산소 갔다가 고모님 댁 들려야 돼서요. 명절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그러자 장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이 기회에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말은 아내가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명절 끝나고 장인어른만 보러 가도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무색하게도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안타깝지만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췌장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암세포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췌장암 3기. 적어도 다른 암이었다면 치료와 생존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췌장암이라니. 그 병이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절망감이 몇 배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죠? 완치를 장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 기대 수명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봅시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다 알았대요. 여보,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같이 힘내자. 나 쉽게 안 죽어. 당신 두고 어딜 가겠어.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더 안쓰럽고 대단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치료,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 우리 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데 거기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수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치료비는 내가 전달해 줄게. 자네는 회사에 바쁠 테니까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내고 이것저것 챙길게. 저는 장모님이 아내 걱정에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아내에게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친딸인데 병이 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장모님을 믿고 치료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직접 보험금 청구한다니 크게 걱정할 일도 없었고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돈 드릴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그럼 당연히 해야지. 내 딸인데. 자네는 돈만 준비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첫 달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비급여 치료가 비싸다며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둘째 딸에는 1,500만 원, 셋째 딸에는 3,000만 원. 이서방, 이번 달은 특수 항암제 써야 한대. 그게 좀 비싸. 3,000만 원 정도 필요해. 장모님은 매달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아둔 돈을 전부 드렸습니다. 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과 사망보험금을 아내 치료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일을 더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 넘게 장모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실비와 안보험이 아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든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은 치료비 내역으로 실비 청구와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아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치료비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곤 잠시 뜸들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원무과에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빠를 테지만 일단 저희도 일반적으로 입원하시면 하는 치료 정도는 하고 있고요. 보통 항암 치료하면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나와서 환자분, 보호자분들도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장모님은 비급여 치료가 비싸다면서 매달 3, 4천만 원씩 요구하셨는데 실제 병원비는 2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게다가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는 건 아내 일이라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이 당시에 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할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상하차 알바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아내 병문안도 2, 3주에 한 번씩밖에 못 갔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더 많이 얼굴 보며 이야기할 걸.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시간을 내 병문안을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치료비는 당신이 내는 거야? 아니, 장모님이 내신다고 하셔서 내가 장모님한테 돈 보내드리고 있지.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근데 여보, 엄마한테 치료비로 돈 얼마나 주고 있어? 치료비? 지금까지 한 2억.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2억이라고? 내가 여기 같이 입원한 분들 말 들어보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최장 쪽은 원래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어. 다 병원비로 나갔겠지. 당신한테 병원비 정산 서류도 다 주신다고 하시던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저는 아내가 왜 갑자기 치료비에 대해 물어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저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치료비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몸 좋아지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거니까. 응? 그리고 그렇게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살던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차를 몰다 번화가에서 콜을 받고 가는 길에 처남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건물에서 나온 처남이 주차장으로 가더니 엄청 비싼 차를 타는 걸 목격했거든요. 원래 처남 차는 국산차로 그 차도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탄 차는 시가 7천만 원이 넘는 차였습니다.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은 것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처남이 그 차주인이었죠. 솔직히 누나가 치료비가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처남 SNS에 들어가 봤어요. SNS에는 차 사진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인테리어 사진까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통유리로 된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처남은 맨날 돈이 없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외제차랑 강남 오피스텔을 살 돈이 생겼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 집안 인간들 중에 장인어른 빼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나가 중내만내하는 와중에도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생각 없는 놈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게다가 저는 그때 아내 간병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쯤에는 장인어른도 병문안을 자주 오셨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우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는 장인어른이 왜 그렇게 미안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이 아파서 그러시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투병은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회 시간을 최대한 늘려드릴 테니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매일 밤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하기 힘들어했지만 어느 날 밤 저를 꼭 붙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말해. 뭐든 들을게. 천천히 해. 나 죽으면 내 폰 안에 열어서 사무소랑 대화한대요. 꼭 봐야 해. 당신 혼자만 봐. 알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죽어?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아내 입으로 마지막을 고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정신없이 지나갔고 문상객을 맞는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모든 게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아이고 수진아, 내 딸,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장모님은 영정 앞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울음이 진심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울면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서방, 수진이 보험금 어떻게 정리할 거야? 아파트는 누구 명의야? 수진이 명의로 된 거 있어?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유산 이야기라니.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처남도 장례식장에서 정신 나간 말을 꺼내더군요. 매영, 누나 보험 든 거 있어요? 보험금 확인해 봐요. 요즘 암보험은 꽤 많이 나온다던데 사망보험금도 있고. 처남, 지금 그게 중요해? 장례식장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매영 왜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누나 장례 비용도 있고. 저는 처남의 그 말이 너무 불쾌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싸울 순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계속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픔에 겨워하시는 말씀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 나야. 할 말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돼? 집으로 와. 전 무슨 일이가 싶어서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앉아 있었고 장인어른은 안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어디 계세요? 아, 장인어른 그 방에 누워 계셔. 몸이 안 좋으셔서. 그건 그렇고 이서방, 할 말 있어. 장모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수진이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야. 5천만 원.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집 살 때 부족하다고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갚았어. 이제 수진이 없으니까 남편인 자네가 갚아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수진이가 말 안 했나 보네. 그 애가 자존심이 세서 남편한테 말 안 했나 봐. 하여튼 빌려간 건 사실이야. 여기 차용증도 있어. 장모님이 내민 차용증을 보니 안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아내는 장모님에게 뭔가 요구하는 걸 힘들어했거든요. 아니, 요구할 생각도 못할 만큼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빌린다고요? 장모님, 수진이가 이 돈 언제 빌렸습니까? 5년 전에 결혼하고 바로 그 집 계약금 부족하다고. 근데 저희 집 전세금은 제가 전액 냈는데요. 수진이가 돈을 보탤 필요가 없었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말을 이으셨죠. 그건 수진이가 다른 데 쓴 거겠지. 여자들이 돈 쓸 때가 많잖아. 하여튼 빌려간 건 사실이니까 사위가 갚아. 가족끼리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처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매영. 누나가 빌려간 거니까 매영이 갚는 게 맞죠. 5천이면 매영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엄님,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본 가지고 가도 되죠? 뭐 그거야 상관없는데. 알아볼 게 뭐가 있어? 차용증 있잖아. 빨리 갚어. 전 알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이런 금액을 바로 드리긴 어렵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장모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 대신 아내 병문안도 오고 신경을 여러모로 많이 쓴 건 맞으니 아내 사망보험금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재산이니까요. 저는 장인어른 댁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그 가족들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요. 제가 드릴 것도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게. 나도 자네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약속한 토요일. 저는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서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장모님, 처남 그리고 장인어른이 앉아 계셨어요.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이서방, 그 5천만 원 가져왔어? 수진이가 빌려간 거. 저는 일단 제 명의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 돈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그간 와이프 입원한 동안 신경 많이 쓰셨으니 와이프가 남긴 재산 나눠드리려고 해요. 장모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시더니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1억?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5천만 원은 따로 갚아야 해. 그건 빌려간 거니까. 처남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 매영 역시.
근데 저도 요즘 좀 힘든데. 매형, 저한테도 좀.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잠깐만 따라오게나. 줄 게 있으니. 장모님과 처남은 쳐다보지도 않고 통장에만 정신이 팔렸더군요. 저는 장인어른이 와이프의 유품이라도 주려나 보다 싶어 따라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장인어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잠그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서방 안께 자네한테 보여줄 것이 있네. 오래전에 보여줬어야 했는데 내가 비겁해서 미루고 미뤘어. 저는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여러 서류와 사진,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은 첫 번째 서류 봉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인쇄한 것이었어요. 동현아, 이서방이 이번 달에 5천 보냈어. 치료비라고. 3천은 네 통장으로 보낼게. 매형 완전 호구네. 누나 아프니까 돈 퍼주네. 게이드. 그러니까 더 뜯어내야겠다. 수진이 아프면 더 주겠지. 그것이 여태 쓸모없더니 죽을 때 돼서야 도움이 되는구나. 엄만 천재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장인어른은 말없이 다른 서류들을 보여주셨어요. 처남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1억 2천만 원, 계약 날짜는 아내가 투병하던 시기였어요. 외제차 할부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할부 원금 6천만 원,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장모님 계좌에서 처남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자네가 치료비로 준 2억 8천, 실제 병원비는 1억 2천이었어. 내가 병원에 직접 확인했어. 나머지 1억 6천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여자랑 동현이가 나눠 가졌어. 동현이 오피스텔, 외제차, 도박빚 갚은 거 전부 자네 돈으로 한 거야. 수진이 치료비로 준 돈으로. 나도 수진이 죽고서야 알았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의 치료비로 준 돈이 처남의 사치품과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다니.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그 사람들은... 장인어른은 상자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에는 정호 씨에게라고 아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자네한테 전해달라고. 내가 직접 주기 전에 자네가 저 여자한테 돈을 줄까봐 오늘 부른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아내의 편지에는 온통 저와 장인어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아내가 그런 편지를 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편지에는 아내가 장모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얼마 전에야 그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간의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잡고 읽기도 힘들었어요. 장인어른도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첫 부인이 수진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난 혼자 수진이 키우다 저 여자를 만났지. 저 여자도 이혼한 상태였으니 재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어. 게다가 아들을 낳으니 우리 부모님도 더 과하게 아꼈고. 장인어른은 후회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잔 처음부터 수진을 싫어했어. 남의 자식이라고. 동현이 낳고 나선 우리 부모님이 오냐오냐 하니 더 심해졌고 수진이가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놈의 아들이 뭔지. 아버님, 나도 비겁했어. 그 여자한테 맞서야 했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그냥 눈 감았어. 수진이가 참으니까 나도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이서방, 내가 미안해.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자네한테도 미안해. 내가 수진이를 죽인 거야. 내가 그 여자 못된 짓 막았어야 했는데 치료비 횡령하는 것도 뒤늦게 알았어. 근데 막지 못했어. 저는 장인어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장인어른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그 사이에서 고통받으셨을 장인어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장인어른 잘못 아닙니다. 장인어른도 피해자예요. 아니야, 난 방관자야. 방관자도 공범이야. 죽어서 수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장인어른, 제가 준비를 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와이프가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준비를 확실히 해야 저 인간들 허를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모님에게 줬던 통장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은 쓰기 어려우니 카드로 가져오겠다고 말했죠. 그러니 의심 없이 다시 통장을 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의 대화를 떠올리고는 아내 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안에 사무소라고 적힌 항목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내와 흥신소 사무소 직원 간의 대화가 있고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냈더군요. 아내가 죽은 날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엄마, 매형이 이번 달에 또 5천 보냈어. 잘됐다. 3천은 네 통장으로 보낼게. 나머진 내가 쓸 거야. 매형 진짜 등신 아니야? 아니, 누나 치료비를 쓰는 줄 알고 꼬박꼬박 보내네. 그러니까 효자 사이지 뭐야. 근데 엄마, 누나 진짜 안 낫는 거야? 췌장암이면 좀 심각하지 않아? 아니, 몰라. 근데 빨리 안 나으면 돈 더 받을 수 있잖아. 치료가 길어질수록 좋은 거지. 아니, 그것도 그렇네. 아니, 근데 누나 죽으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돈 못 받잖아. 그땐 유산 노리면 되지. 이서방도 재산 꽤 될 거야. 우리 수진이가 죽으면 처가 식구한테 뭐라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까. 엄마, 그 차용증 잘 만들었어? 수진이 글씨 보고 비슷하게 썼어. 눈치 못 챌 거야. 5천이면 적당해? 아이, 더 부르면 의심하지. 5천 정도가 딱이야. 내가 빌려줬다고 하면 지가 뭐 어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치료비 줬으니 이번에도 주겠지.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차용증도 가짜였던 겁니다. 아내가 유서에 쓴 대로였어요.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그 사람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었고 아내가 죽고 나서도 사기를 치려한 겁니다. 흥신소 조사 내용에는 통장 거래 내역과 병원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납부된 금액과 장모님이 저에게 청구한 금액을 아내가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더군요. 아내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해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저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증거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도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가 다녔던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입원했었던 김수진 환자 남편입니다. 치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무과 직원이 기록을 조회해 줬습니다. 네, 김수진 환자분 10개월 치료 기간 동안 총 납부 금액은 1억 2,350만 원입니다. 대부분 카드로 결제되셨고 일부는 현금이시네요? 결제하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님 명의 카드와 현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장모님에게 드린 돈 중 일부로 장모님이 결제를 대신 하긴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건넨 2억 8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만 병원비로 쓰인 거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저는 은행도 찾아갔습니다. 아내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고객님, 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입금되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개설 이후로 이체나 출금 내역이 거의 없는 통장이에요. 박정숙이나 김동현이란 이름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이 말한 5천만 원 차용증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아내의 치료비를 빼돌려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산 것이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저에게 사기를 치려한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족 모임을 다시 제안했어요. 장모님과 처남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장모님은 돈 받을 생각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이번엔 그 돈 확실히 주는 거지? 5천만 원도 가져오고? 네, 어머님.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다시 장인어른 댁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장모님, 처남, 장인어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있었어요. 장모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이서방, 그 돈 가져왔어? 1억 5천 다 가져왔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장모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문자 캡처 인쇄본, 통장 거래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병원 영수증, 그리고 가짜 차용증 감정서까지.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장모님,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제가 수진이 치료비를 드린 2억 8천만 원 중에서 진짜 치료비는 1억 2천 정도더라고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아보니 처남 오피스텔, 외제차, 도박빚 전부 여기 기록돼 있어요. 딱히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지레짐작이었지만 정말로 그게 사실이었는지 장모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동현이가 어려워서 잠깐 빌려 쓴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처남이 어려워서 외제차를 사줘요? 오피스텔도 계약하고?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딸이 투병 중인데 사위가 치료비로 보낸 돈으로 상관도 없는 아들 외제차에 도박비까지 갚아줘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예? 그 돈이 자네가 보내준 돈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저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누나 치료비를 쓰는 줄 알고 꼬박꼬박 보내네. 효자 사위지 뭐야. 그래서 다행이지. 너 차도 해주고 집도 해줬잖아. 근데 누나 죽으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돈 못 받잖아. 그때는 유산 노리면 되지. 녹음이 울려 퍼지는 동안 장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말끝마다 거짓말 변명!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미안할 줄을 몰라요? 내가 못할 짓 했어? 내 자식이고 평생 내 덕 보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뻔뻔하게도 장모는 그런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맹세코 제 아내가 장모 덕을 볼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그 차용증 잘 만들었어? 수진이 글씨 보고 비슷하게 썼어. 눈치 못 챌 거야. 이 녹음에 처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구한 거야? 불법 녹음 아니야? 처남, 이건 수진이가 찾아낸 거야. 아내가 죽기 전에 다 준비해뒀어. 처남이 자기 치료비로 오피스텔 사고 차 바꾸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처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누나가? 그년이 죽어서도 재수없게. 처남!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저히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나 치료비로 사치스럽게 생활해놓고 뭐? 그년? 게다가 죽어서도 뭐? 그럼 연희안의 놈이야?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증거가 되겠어? 아나무인의 완전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리는 처남을 보며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모님이 주신 5천만 원 차용증 필적 감정서입니다.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어요. 결론은 이 차용증의 서명은 제 아내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내서 쓴 위조 문서라네요. 사문서 위조죄요. 그제서야 장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방,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동현이가 어려워서 그랬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제발. 그리고 수진이는 내 딸인데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딸을 평생 부려먹고 죽은 뒤에도 돈이나 뜯으려고 하지.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러요? 장모님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와이프가 죽기 전에 알아냈어요.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당신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그것마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라서 평생 참고 산 사람이라고요. 평생을! 그런 사람 죽기 전에 대못 박은 인간이 당신들 둘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족 위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내가 눈 감고 있었던 게 잘못이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평소에 장모님 눈치만 보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눈치도 보지 않고 이야기하자 장모님이 처음으로 보는 필사적인 표정으로 장인어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래요? 동현인 당신 아들이야. 피부치잖아.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이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 얼굴에 던졌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현인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야. 나한텐 수진이가 유일한 자식이었어. 근데 당신이 내 딸을 죽였어. 장모가 놀란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동현이가 당신 자식 아니라는 거. 저놈이 지 누나한테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하고 이상해서 검사해봤지. 아무리 피가 반밖에 안 통하더라도 측은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 누나 치료비로 사치스럽게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잖아.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내 핏줄이 아니라네. 여보, 이러지 마요. 동현이 당신 자식이야. 키운 정도 정인데 당신이야말로 키운 정은 어디다 버리고 내 딸 죽을 때까지 착취했어. 그놈의 돈 그게 뭐라고 내 딸이 한을 품고 죽게 하냐고. 장인어른의 절규에 방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내 도움 바라지 마.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저놈하고도 인연 끊을 테니.
그리고 여태까지 나 속임값 다 받아낼 거야. 내 딸 목숨값도. 처남은 코웃음을 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년 그 년 돈 쓴 게 뭔 문제인데. 일단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빼주시고요. 하지만 문 앞에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야, 이거 나 안 가! 엄마! 그러나 벌벌 떨던 장모님도 체포되었습니다. 박정숙 씨,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서방,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했어요. 이렇게 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에서 장모님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딸이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동현이가 안정되면 수진이한테도 좋을 줄 알았어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피고인, 피해자 김수진 씨는 피고인의 친딸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돈은 김수진 씨의 피 같은 치료비였습니다. 그건 피고인은 전처 소생인 피해자를 차별하면서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려 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의 치료비로 받은 돈을 횡령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남도 재판장에서 발뺌을 시도했어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알아서 돈 보내준 거예요. 전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누나 죽으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돈 못 받잖아. 이 목소리 피고인 맞죠? 처남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 결과 장모님은 징역 3년, 처남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건으로 추가 형량이 더해졌어요. 처남의 명의의 오피스텔과 외제차는 압류되어 매각되었고 1억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혼하게 됐습니다. 결국 처남이 장인어른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과 피가 이어지지 않은 딸의 치료비를 횡령하고 쓴 것이 유책사유가 되어 장모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장인어른은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더 홀가분하고 안색이 예전보단 좋으세요? 장인어른, 제가 종종 들릴게요. 수진이가 가장 걱정한 게 장인어른이셨거든요.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서방 고맙네. 자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수진이 친엄마도 수진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내가 자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자주 아내의 묘소를 찾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고 장인어른도 이제 홀로 되셔서 제가 종종 찾아뵙고 사위 노릇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